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대기업에 다닌다고 저와 남편을 그렇게 무시하고 깔보던 동서가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인생 망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임대나 사는 주제에 허세는? 설마 돈 없다고 튀는 거 아니죠? 시모 칠순을 고급 레스토랑에서 하자고 했다가 동서에게 들은 말이었습니다. 대기업에 다닌다며 항상 저와 남편을 무시했는데 여전히 임대 살면서 없이 사는 줄 알았던 동서는 시모 칠순날 달라진 저희 부부의 모습을 보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동서의 인생은 한순간의 욕심으로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대체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지금까지도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부모님도 너무 편하고 좋으시고 남편 역시 저에게 항상 잘해줘서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동서였습니다. 서방님과 동서는 서로 10년을 넘게 사귀었다고 들었습니다. 서로 첫사랑이고 둘 다 첫 연애라고 했는데 그래서인지 시댁에 가서 동서를 처음 본 날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 시댁에 가서 첫 인사를 드린 날이었는데 그 당시 동서는 서방님과 결혼 전이었으나 둘이 오래 만나고 있었으니 며느리처럼 시댁에 거의 매일 드나들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잘 지내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가서 말도 걸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고 하기도 했고요. 지은아, 이리 와봐. 결혼하면 이거 집에 놓고 쓸래? 나 한 번도 안 쓴 건데. 너무 좋죠. 그런데 저 주셔도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시모는 제가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할 당시 뭔가 해주고 싶은 게 많으셨습니다. 비싸고 아주 좋은 물건은 아니어도 안 쓰고 아껴둔 거라면서 시댁에 갈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주셨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동서도 제가 받은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해달라는 식이었습니다. 아직 날도 안 잡았는데 말이죠. 어차피 동서도 결혼하면 시부모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 것들인데 아직 날도 안 잡았는데 저러니 뭔가 싸한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아버님이 저한테 몰래 뭐라도 챙겨주려고 하시면 뛰어와서는 아버님 팔짱을 끼고 먼저 앞질러 가버리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해해보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나타나서 동서 입장에선 좀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제가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였고 다행히 시어머니께서 이걸 눈치채시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동서한테 한 소리를 하셨습니다. 수리미는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차차 호칭을 고치는 게 어떨까? 네? 지은이가 나이도 더 위고 결혼하면 형님이 되는 건데 언행을 좀 더 신경 쓰라고. 알았지? 아, 네, 어머님. 그렇게 저는 얼마 뒤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여전히 동서는 저와 둘이 있으면 버릇없고 무시하곤 했으나 그래도 어른들 앞에서는 깍듯하게 형님이라고 부르길래 저러다 점점 좋아지겠지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시댁에 가서 동서를 만나면 제가 먼저 말도 걸고 그러는데 정말 단 한 번도 동서가 먼저 저에게 말을 건 적이 없습니다. 어느 지경이냐면 고개만 까딱하고 건성으로 인사하는 게 전부였어요. 본인은 낯을 심하게 가려서 그렇다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붙이곤 했습니다. 동서가 서방님과 결혼해서 모두 한 식구가 되었을 때의 일인데 저보다 동서는 학벌이 좋았습니다. 명문대 나오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괜히 제 앞에서 더 잘난 사람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이날은 이상하게 평소보다 아는 척이 더 심했어요. 그동안 시동생을 도련님이라고 부르다가
결혼했으니 서방님이라고 불렀는데 동서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하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이날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서 늦게 온 서방님에게 많이 드시라고 했습니다. 서방님, 이것도 드셔보세요. 어머님이 하신 건데 아주 맛있어요. 하면서 갈비찜을 서방님 앞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그 순간 동서가 저를 빤히 쳐다봤는데 그냥 뭐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동서는 설거지를 하고 저는 과일을 깎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돌아서 제 쪽으로 오더니 이러더라고요. 형님, 왜? 왜 제 신랑한테 서방님이라고 해요? 이상하네요? 결혼했으니까 이제 서방님이라고 불러야지. 뭐가 이상해? 그랬더니 갑자기 막 웃더라고요. 형님, 제가 이래봬도 명문대 나온 사람이에요. 그거 완전 틀렸다고요. 그리고 지금 대기업 다니고 있는데 제가 그 정도도 모르겠어요? 저는 전문대를 나왔습니다. 그러니 동서 입장에서 본인이 저보다 뭐든 더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전문대 나와서 잘 모르시나 봐요? 이러면서 또 웃는데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대학 가지고 할 말도 아니고 서방님이 맞아. 아니죠. 작은 아주버님이라고 하셔야죠. 그리고 우리 남편은 제 서방님이거든요. 정말 모르거나 헷갈리면 핸드폰으로 검색만 해도 나오는 게 호칭입니다. 아니면 어머님께 여쭤봐도 바로 알 수 있었고요. 그런데 막무가내로 저한테 이러니 더 상대해봤자 시댁에서 좋은 모습 보이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냥 됐다고 하고 말았는데 다 같이 과일을 먹을 때 또 이 호칭 얘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왜 제 남편한테 서방님이라고 해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애교 섞인 목소리로 물었는데 어머님은 호칭이 맞다고 하셨고 그러자 또 그놈의 대학 타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시면서. 저 명문대 나왔어요. 그 정도는 기본으로 알아요. 호칭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하지만 이날 시어머님이 서방님이라는 호칭이 맞다고 구구절절 설명하시니 동서는 그 앞에서 표정이 일그러지며 대답은 내내 또 이러더라고요. 이날 집에 와서 저도 갑자기 혼동이 왔습니다. 진짜 제가 틀린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죽하면 저도 검색을 해봤겠어요. 동서가 하도 그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살짝 헷갈렸던 겁니다. 이날 이후 동서가 저를 대하는 태도는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냥 저 혼자 느끼는 걸 수도 있지만 남편이 보기에도 제가 느끼는 그대로였습니다. 시댁은 집에서 거리가 좀 있다 보니 자주 가지는 못했지만 무슨 모임이 있다 하면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래. 주말에 올 수 있어? 그럼요. 그날 다 오신다면서요? 꼭 안 와도 되니까 그날 상황 보고 종현이랑 잘 얘기해봐. 네, 어머니 그럴게요. 그래도 최대한 가는 쪽으로 할게요. 이때는 남편과 제가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어서 어머님이 늘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주말에 다녀가면 월요일에 출근하기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이죠. 그런데 저는 시댁에 가는 게 싫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 품이 늘 그리웠던 저라 그런지 저에게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어머님이 좋았고 시댁 가도 사랑받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제가 나서서 시댁 일에 더 적극적이었어요. 이날은 시댁 사촌 형제분들이 다 모이는 날이었는데 동서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어김없이 동서는 저한테 고개만 까딱하고 말 한마디도 안 걸면서 다른 분들한테 들러붙어서 하하호호 하더군요. 어머님은 그걸 또 알고 계셔서 네가 이해해 라는 눈짓을 저에게 보내곤 하셨는데 시댁 식구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동서를 혼낼 수도 없고 항상 저런 식이라 그냥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왜 동서한테 화나지 않겠어요?
저희 집에 올 땐 늘 빈손이고 시댁에 갈 땐 항상 선물 사오고 너무 티나게 행동하는 것도 얄미웠습니다. 동서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기에 저와 남편을 더 무시하고 깔봤는데요. 저나 남편은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돈 잘 버는 동서라 그런지 시댁에 돈 쓰는 것도 남달랐는데 명절에 선물도 항상 크고 비싼 걸 가지고 왔고 집도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 집들이 때는 뷔페를 차렸습니다. 케이터링 서비스를 불러서 뷔페를 차렸더라고요. 뭐 손님들이 많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이날 자리에 있던 사람은 시부모님과 저 그리고 남편 여기에 동서와 서방님까지 총 6명 뿐이었습니다. 돈 많으니 이런 것도 하는구나 생각했어요. 사실 동서가 저보다 잘 나가는 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한 적 없습니다. 처음 동서를 봤을 때 참 예뻤고 애교도 많고 가까이서 보니 부티도 나고 도도해 보이는 게 포스가 장난 아니었거든요. 자주 봐야 하는 사이라서 친하게 지내고 싶었는데 동서는 아니었나 봅니다. 그간 여러 일들도 있었고 분명 학벌로는 본인이 저보다 위라고 생각했을 텐데 시댁에 가면 시모가 늘 저를 첫째 며느리라고 더 우대해 주는 게 내심 꼴보기 싫었을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도 동서와 똑같이 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제가 진심을 보이면 언젠가 마음을 열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서방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주말에 별일 없긴 한데 갑자기 우리가 가면 방은 어쩌냐?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이때가 추운 겨울이었고 스키 시즌이라 서방님이 다 같이 스키장을 가자고 했습니다. 마침 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긴 터라 남편은 못 간다고 했는데 뭐 어때? 우리 차 같이 타고 가면 되는 거지. 스키 장비도 내가 다 예약했으니까 형은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 가서 놀고 오자. 저희가 먼저 같이 가자고 한 것도 아니고 못 간다고 거절했음에도 계속 같이 가자고 하길래 저와 남편은 결국 가기로 했습니다. 알아서 다 예약도 했다고 하니 저는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김밥도 준비하고 자고 올 것을 대비해서 밑반찬에 과일까지 야무지게 쌌습니다. 스키장까지 가는 차 안에서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들 제가 싸온 김밥을 먹으며 서로 맛있다고 하는 중이었는데 동서는 여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밥보다는 초밥이 더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하길래 김밥은 영 별로인가 보다 싶었는데 그 많은 김밥을 다 먹었습니다. 동서의 말이 좀 거슬리긴 했으나 이때 동서가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그냥 한 귀를 듣고 흘렸습니다. 그런데 스키장에 도착 후 숙소에 들어가자마자 짐을 정리하려는데 동서는 임신 중이라 힘들어서 그런지 냅다 방에 들어가 누워서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동서 짐까지 다 정리했습니다. 짐 정리부터 방 정리까지 다 하고 나니 저녁을 준비해야 했는데 그때도 동서는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저녁상을 다 차리고 나니 동서가 나왔는데 이때도 임신하면 원래 잠도 많이 오고 피곤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도 좀 피곤하긴 했어요. 새벽부터 너무 부지런히 움직였는지 숙이고 뭐고 그냥 누워서 쉬고 싶었는데 동서는 저녁을 먹는 중에도 조용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녁 메뉴로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이런 곳에서는 된장찌개는 안 어울리지 않나? 그러면서 내일은 나가서 사 먹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집에서 음식 준비를 해온 게 있으니 집에 가기 전까지 부지런히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다는 말이 형님도 참 왜 힘들게 준비하셨어요? 이런 음식은 매일 먹는 거잖아요. 이런 곳에 오면 사 먹어야 하는 건데 자주 안 다니셔서 모르시는구나? 동서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모두를 위해 준비한 거고 동서 빼고는 다들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뱃속 아기가 다른 게 먹고 싶어서 저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저라고 속이 없어서 매번 저런 동서를 이해했겠어요? 스키장까지 와서 괜히 싸우고 싶지 않았고 동서가 임신 중이니 기분을 맞춰주는 게 맞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다 먹고 남편과 서방님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과일을 깎았습니다. 그리고 동서를 뺀 저희 셋이 스키를 타러 나가려고 하는데 동서가 저를 붙잡더라고요. 형님, 어디 가세요? 스키 타러. 그럼 여기에 저 혼자 있어요? 그러면 너무 심심한데. 그냥 내일 스키 타고 저랑 같이 있어요. 네? 동서는 웃으면서 애교 섞인 말투로 저에게 얘기했고 서방님도 있고 해서 뿌리치고 나갈 수 없어 알겠다고 했습니다. 동서가 저한테 기분 상하게 한 건 있었으나 이왕 놀러 온 거 그래도 재미있게 놀다 가고 싶은 마음에 그러기로 했죠. 그런데 남편과 서방님이 나가고 난 뒤 동서는 TV만 보고 있었습니다. 동서, TV만 보고 있지 말고 우리 심심한데 노래방이라도 갈까? GI 노래방 있대. 형님이 임신을 안 해서 잘 모르나 본데 노래방은 너무 시끄러워서 임산부는 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이러면서 웃음기 없는 냉담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방음 다 되어 있고 둘이 조용한 노래 한 곡씩 불러도 되지 않나 싶어서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하에는 노래방 말고도 구경할 거리가 많아서 가보자고 했는데 본인 때문에 스키 타러 안 가고 있는 거 알면서 저리 말하니 얄미웠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TV를 혼자 보고 있고 저는 그 옆에서 핸드폰 좀 하다가 깎아놓은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동서가 갑자기 스키 타는 거 보고 싶다고 자기를 부축해서 같이 나가자고 했습니다. 막달도 아니고 혼자 충분히 걸어놓고 부축을 해달라니 당황스러웠지만 임신함은 원래 기운도 없고 한 건지 싶어서 동서를 부축해서 내려갔습니다. 남편과 미리 통화하고 어디서 만날지 장소까지 정해두고 나가는데 거의 다 도착했을 때 갑자기 동서가 제 쪽으로 힘을 과하게 주는 것 같다 싶었고 결국 둘 다 넘어졌습니다. 사실 이날 다친 건 저였습니다. 동서가 제 몸 위로 넘어졌기 때문에 바닥에 다리가 쓸렸거든요. 순간 너무 놀라 왼쪽 손을 바닥에 짚고 동서가 다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했는데 이 모습을 본 남편은 급하게 뛰어와 제 몸 상태부터 확인했습니다. 저기요, 괜찮아? 다리가 좀 아프네. 어디 봐. 아유, 다 까졌네. 손목은? 삐끗한 거, 아파. 그런데 그 옆에서 동서가 하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눈에 안 보이세요? 저 홀몸도 아닌데. 여보, 나한테 업혀. 그럼 배가 눌리잖아. 저는 이날 스키장 와서 종일 정리하고 밥하느라 피곤해서 몸에 힘이 없었고 동서는 유독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동서 다치지 않게 하려고 어떻게든 막고 저 혼자 다쳤는데 서방님은 저를 흘겨보고는 아니 조심 좀 하시지. 이게 뭐예요. 우리 수림이 임신 중인 거 아시면서 참. 딱 봐도 동서는 좀 놀랄 수는 있었겠지만 저를 쿠션 삼아 넘어졌기 때문에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다리에서 피가 나는 걸 보고는 동서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방님은 짜증이 난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는 동서를 번쩍 들고 숙소로 먼저 갔습니다. 저와 남편도 숙소로 돌아갔고 마음 같아서는 당장 짐 싸서 집에 가고 싶었으나 차도 없고 집에 가려면 교통편이 문제라 그렇게 각자 방에서 잤습니다. 밤새 끙끙 앓은 사람은 저인데 동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괜히 아픈 신용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는 아침을 가볍게 먹고 동서도 저도 몸이 안 좋으니 스키는 포기하고 일찍 집에 가기로 얘기했습니다. 저는 뒷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리러 잠시 나갔는데
버리고 오면서 복도 한쪽에서 동서의 목소리가 들리길래 가봤더니 시모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정말 괜찮아요, 어머님. 들어보니 넘어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는 시모였고요. 설마 형님이 저 다치려고 일부러 넘어진 건 아니겠죠? 좀 놀란 거 말고는 괜찮아요. 형님이야 다친 게 없죠. 어머님, 그런데 저 서운하려고 그래요. 저 임신 중인데 저 말고 형님 걱정만 하시는 것 같고. 이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는 동서 앞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동서가 깜짝 놀라면서 어머님,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이러면서 급히 전화를 끊더라고요. 어머님하고 방금 무슨 통화한 거야? 내가 일부러 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날 동서는 제 앞에서 말을 앞뒤 안 맞게 횡설수설했고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아, 안 그래도 내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해 볼 참이었어. 조심 좀 하지. 둘째가 그러는데 네가 너무 빨리 가려다가 넘어진 거라면서? 뭐가 그렇게 급했어? 그래서 자초지정을 설명했고 제가 얼마나 다쳤는지 말씀드리고 동서는 제 위로 기대듯 넘어진 거라 다친 곳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모와 통화하는데 동서는 옆에서 입을 삐쭉 내밀고 있었죠. 통화를 마치자마자 형님이 어쨌든 부축을 잘 못해서 넘어진 건 사실이잖아요. 아니에요? 이때는 저는 정말이지 한 대 때리고 싶을 정도로 동서가 너무 얄미웠습니다.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아 힘들어하는 걸 잘 알던 동서였는데 그걸 알면서도 일이나 시켜 먹으려고 스키장 데려온 것도 기가 막힌데 저런 행동을 하니 밉더라고요. 그래도 임신 중인 동서한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형님답게 마음을 곱게 쓰자 생각했고 어차피 동선에 차를 타고 집에 가야 하니 혼자 화를 삭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동선애와 서서히 거리를 두며 살았습니다. 남편 역시 제가 왜 이러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제가 어떻게 하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몇 달 뒤 동선은 무사히 출산을 했는데 아이도 건강했습니다. 스키장에 가서 넘어진 것 때문에 내심 걱정을 했었는데 참 다행이었죠. 그런데 거리를 두고 살더라도 시댁의 왕래를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었으니 동서와도 마주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서가 저한테 함부로 하는 걸 남편이 알아서 서방님한테 그러지 못하게 하라고도 해봤으나 소용없었습니다. 동서나 서방님이나 똑같았으니까요. 돌잔치까지 마치고 동선에는 애가 생겼으니 학군 좋은 동네로 알아보더니 이사를 갔습니다. 그전부터 거리 두며 자주 만나지 않고 지냈는데 이사까지 가고 나니 더 볼 일이 없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시댁에는 여전히 하던 대로 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열심히 안반 보며 살다 보니 그래도 좋은 날이 오긴 하더라고요. 시모 칠순이 다가오고 있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서와 통화를 했습니다. 형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나야 늘 똑같지. 어머, 똑같으면 어떡해요. 사람이 발전이 있어야 하는 건데. 그래, 맞아. 발전이 있어야지. 그러는 동서는 잘 지내? 애는 잘 크고? 그럼요. 그런데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라 곧 어머님 칠순인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 안 그래도 저 선물 사놨어요. 그래? 잘했네. 그런데 내가 장소를 좀 알아봤는데 저는 미리 알아본 고급 레스토랑을 얘기하며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네? 어디요? 아니, 거기 엄청 비싼 곳인 거 아시죠? 알고 말씀하시는 거죠? 알지. 우리 남편이랑 자주 가는 곳인데. 자주요? 무슨 그런 농담을. 거긴 저도 자주 못 가는데. 아니, 그런데 거기서 정말 어머님 칠순하자는 거예요?
날짜는 괜찮은 거지? 마침 주말이니까 당연히 괜찮은데. 그럼 됐네. 거기로 내가 예약할게. 결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걱정 말고. 형님이요? 무슨 로또라도 됐어요? 로또는 무슨, 내가 언제 복권 사는 거 봤어? 그런데 동서는 여전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하는데도 여전히 저와 남편을 무시했죠. 아니, 그런데 왜 이래요? 형님네 형편 제가 모르는 것도 아닌데. 다른 날도 아니고 어머님 칠순인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임대나 사는 주제에 허세는. 뭐라고? 못 들은 척했으나 아주 잘 들렸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임대주택에서 살았는데 여전히 집 없이 사는 줄 알고 동서가 저리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설마 이렇게 말해놓고 그때 가서 돈 없다고 튀고 그럴 건 아니죠? 무슨 소리야. 그런 걱정 말고 그날 늦지 않게 와. 저는 그렇게 레스토랑 예약을 했고 어머님 선물도 따로 준비했습니다. 그간 남편과 열심히 일만 하며 사느라 시댁에도 친정에도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살았는데 이제 여유가 좀 생기다 보니 저희도 양가 부모님께 효도할 날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주말이 되었고 레스토랑에서 시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여기 왜 이렇게 좋아? 마음에 드세요? 둘고 말고. 사진으로 보내줘서 대충 보긴 했는데 사진보다 훨씬 더 멋있다. 그런데 여기 너무 비싸지 않아? 돈 걱정을 왜 하세요? 저희 이제 이 정도는 충분히 해드릴 수 있어요. 그래요, 엄마. 아내 준비 다 해놨으니까 얼른 들어가세요. 아버지도요. 그래, 가보자. 동서는 무슨 날만 되면 주인공처럼 늦게 오곤 했는데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어머님이었는데 동서와 서방님은 약속 시간보다 20분 정도 뒤에 도착했죠. 어머님, 저희 왔어요. 그래, 어서 와. 차가 너무 막혀가지고 좀 늦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언제까지 이런 애교가 통할 거라 생각했나 봅니다. 이런 날은 좀 일찍 서둘러 오지 그랬어. 네? 얼른 인사나 해. 이날은 저희 아빠도 오셨습니다. 평소 아버님과 자주 연락하고 지내셨기에 어머님 칠순이라고 하니 직접 와서 축하해드리고 싶다고 하셔서 참석해 주셨죠. 동서는 제 친정아빠에게 인사를 하긴 했는데 역시나 한운동 만운동 했고 그 모습에 시부한테 혼나기까지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동서의 애교로 뭐든 좋게 넘어가서 이번에도 그럴 줄 알았나 본데 시부는 동서가 애 낳고 엄마가 됐는데도 여전히 인사도 똑바로 못하면 쓰냐면서 애는 부모를 보고 자라는 거라며 동서의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뭐라고 하셨습니다. 동서는 이날 어떻게든 또 저를 깎아내리려고 기회를 보는 것 같았는데 이날 자존심 구기고 크게 놀라 뒤로 자빠진 사람은 바로 동서였습니다. 이날 화환이 정말 많이 도착했는데 처음에 동서는 몰랐습니다. 그게 다 어디서 온 건지 말이죠. 동서가 애 키우느라 이때는 잠시 회사를 쉬고 있었으나 그래도 알만한 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 화환 리본에 적힌 회사명을 보고는 놀라더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 회사에서 화환을 왜 보낸 거지? 혹시 아버님 아는 분들이에요? 아니, 난 모르는데. 그거 우리 지은이 앞으로 온 거야. 형님이요? 그래. 아니, 형님이 뭔데요? 너 말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또 그러네. 그 버릇 아직도 못 고쳤어? 죄송해요. 그런데 그때 저와 남편의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은 아니어도 탄탄한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기사에도 많이 나온 핫한 신생회사에 사장님들이 줄줄이 들어왔죠. 강 사장 축하해요.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주시고. 당연히 와야죠.
그리고 축하는 제가 아니라 저희 어머님이요. 네, 들어가서 인사드릴게요. 손님으로 온 여러 회사의 사장님들은 남편과 저에게 반갑게 인사를 했고 어머님께도 칠순을 축하한다는 인사를 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오히려 도움받고 있는걸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려요. 이런 모습이 동서와 서방님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였을 겁니다. 사실 당연했어요. 저나 남편은 평범한 직장 생활하면서 연봉도 그저 그랬고 임대주택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사업을 한다고 회사를 그만두었고 저도 같이 하길 원하던 남편의 바람 때문에 저도 회사를 관두고 남편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당연히 시행착오도 많이 겪고 망하기도 했습니다. 매번 사업에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동서와 서방님이 무시할 만도 했죠. 하지만 저희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준비도 너무 잘했고 저도 관련 분야를 전공했기 때문에 반드시 잘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게 실패를 거듭한 끝에 저희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고 부모님은 그런 저희를 믿고 그저 묵묵히 뒤에서 지켜봐 주셨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저희 회사와 거래하고 싶다며 먼저 연락 오는 회사도 많았고 수입도 많아지니 내 집 마련의 집도 이뤘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동서와 거의 연락하지 않고 지내면서 저희는 많이 달라졌는데요. 좋은 집에 차도 새로 바꾸고 훨씬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업한다고 시댁일에 소홀해졌음에도 시모가 어떻게든 일에만 몰두하라며 다 이해해 주셨기에 이번 시모의 칠순도 조용히 넘어가기 싫어서 남편과 일부러 준비했던 거고요. 아니, 형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장님이라뇨? 그런데 이날 손님들이 많이 와서 동서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동서는 답답했는지 시모와 시부를 붙잡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은 모양이었는데 한참 손님들과 대화하던 중 동서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는 모습을 봤습니다. 동서, 왜 그래? 아니, 형님, 어떻게 이래요? 뭐가? 임대 살면서 둘이 벌어 매달 생활 쪼들리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 사장이 된 건데요? 이거 다 뻥이죠? 이거 몰래카메라 맞죠? 저 놀라게 하려고. 무슨 몰래카메라야? 그리고 어머님 칠순잔치 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얼른 일어나. 동서는 잔치 내내 아무 말 없이 그저 멍하게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도 동서 옆을 지키며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했는데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이런 자리 마련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손도 잡아주시고 안아도 주셨습니다. 항상 시댁 모임이 있을 때면 동서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이날 제가 주목을 받으니 동서 성격에 속으로 열받았을 거라 짐작은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시부모님과 친정아빠도 챙겨야 했고 일부러 참석해 주신 회사 거래처 사장님들께도 인사하고 대화하느라 동서가 어떤 상태인지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솔직히 이따 해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손님도 하나둘씩 갔을 때 친정아빠도 먼저 일어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친정아빠를 배웅하고 왔는데 안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서 성격에 절대 가만히 있지 않겠다 싶었는데 역시나였어요. 어머님, 어떻게 이래요? 저도 오랜만에 만난 건데 형님만 챙길 수 있어요? 오늘도 네가 주인공하고 싶어서 그래? 네? 너 항상 그랬잖아. 명절이든 누구 생일이든 다 같이 모이는 날은 언제나 네가 주목받고 주인공이 되어야 직성이 풀렸잖아. 아니요, 어머님. 그리고 첫째는 네 형님인데 아직도 함부로 하면 어떡하니? 제가 뭘요? 좋은 식당 예약해서 가족들 다 모여 식사하는 자리까지 마련했으면 고생했다 한마디 정도는
해야 맞는 거 아니야? 너랑 종수 둘 다 똑같아. 너희들이 구석에서 쑥닥거리는 거 내가 못 들은 줄 알아? 임대가 뭐 어때서? 거기 경쟁률 높다고 하더라. 난 우리 지은이 이뻐 죽겠다. 없는 형편에 결혼해서 내가 제대로 집대 못 해준 게 미안했는데 둘이 힘으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사는 게 얼마나 이쁜지 알아?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면 뭐 하는데 기본 예의도 없고. 이날 동서는 구석에서 서방님과 함께 저와 남편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여전히 임대 사는 줄 알고 빚내가며 이런 자리 마련한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는 말에 시모가 벼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 동서가 계속 버릇없이 구니까 결국 몇 년 전 스키장 때 일도 시모가 꺼냈습니다. 너희 넷이 스키장 갔을 때 네가 넘어졌다고 나한테 그랬었지? 아니 그때 일이 왜 그게 언제적 일인데 그때 우리 지은이가 얼마나 많이 다쳤는지 아냐? 내가 반찬 주러 갔다가 손목에 붕대 감고 있고 다리에도 반창고 덕지덕지 붙이고 있길래 물어보니까 그날 다친 거라고 하더라. 그래도 지은이는 혹시나 너한테 또 불똥이 튈까 봐 끝까지 말을 아꼈는데 우리 종이 언니한테 다 들었어. 넌 털끝 하나 다친 것도 없으면서 네 형님한테 사과했니? 사람이 어째 그래? 이쁘다 이쁘다 하니까 아주 나이 들어도 여전하고 애엄마가 됐으면 좀 달라지려나 했는데 어째 더 심해져? 그럼 못 쓴다? 동서는 이날 시모에게 크게 혼이 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그간 쌓인 게 많긴 했으나 동서한테 직접 풀고 싶진 않았습니다. 전에는 동서가 너무 미워서 직접 가서 따지고 모으고 맞고 틀린 건지 정확하게 얘기하고 싶고 그랬어요. 하지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말해서 뭐 하나요? 본인보다 덜 배우고 못 살고 좋은 직장도 못 다니는 사람이라고 언제나 절 무시하길래 저도 언젠가부터 동서를 멀리하고 하는 말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무시하기 시작하니 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사실 일에 집중하느라 동서 생각이 거의 안 나기도 했고요. 하지만 동서는 달랐습니다. 여전히 자기 발밑에 제가 있을 줄 알았는데 이날 사업의 성공에 잘 나가는 모습을 보니 배가 아팠을 겁니다. 거기다 시모한테 혼도 났으니 표정만 봐도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는데요. 결국 화를 이기지 못하고 동서는 먼저 나갔고 서방님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시부모님이나 저나 남편이나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날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났을까요? 동서의 소식을 전해 들었는데 시댁에 가서 한바탕 난리를 피웠다고 했습니다. 그건 바로 사업자금 때문이었어요. 저와 남편은 모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매번 실패하면서 돈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구세주처럼 친정에서 도움을 받았고 또 시댁에서도 지원을 해 주셔서 그 덕분에 계속해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당연히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친정과 시댁 모두 빌렸던 돈의 2배로 갚아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댁에서 사업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동서가 알고는 바로 달려가 자기한테도 지원을 해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해주셨대? 아니, 엄마가 그러겠어. 멀쩡한 회사 냅두고 무슨 사업이냐고 하면서 그런 얘기 할 거면 오지 말라고 하셨나 봐. 동서는 회사를 아예 그만두고 사업을 해본다고 했답니다. 대기업이면 아무나 들어가는 곳도 아닌데 전문대 나온 제가 사업해서 본인보다 더 잘 나가는 것 같으니 욕심이 생겼나 보더라고요. 결국 동서는 일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동서의 말이라면 꿈뻑 죽는 서방님은 동서가 하자는 대로 했고 저와 남편이 둘 다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본인들도 사직서 내고 그렇게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서가 사무실로 찾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어머 동서, 여긴 어쩐 일로 왔어? 여기가 회사구나.
생각보다 엄청 크진 않네요. 그래? 네, 사업 잘 된다고 해서 큰 빌딩 하나쯤 가지고 있나 했는데. 에이, 빌딩은 무리지. 뭐, 커피 줄까? 녹차? 아니요, 마시고 왔어요. 좀 전에 거래처하고 미팅이 있었거든요. 외근 나왔다가 들린 거구나. 모르셨어요? 뭘? 여기 이거 받으세요. 제 명함이에요. 명함을 보니 회사명이 달랐습니다. 동서가 어느 회사에 다니는지 알고 있었는데 이날 제가 받은 명함은 그 회사가 아니었거든요. 이직했어? 아니 그런데 대표? 네, 저 대표 됐어요. 형님은 회사 사장하라는 법 있나요? 어떻게 된 거야? 사업 얘기는 그날 이후로 접은 거 아니었어? 적긴요. 제가 안 해서 그렇지 이 좋은 머리로 회사 직원으로만 일하기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회사 차렸어요. 슬슬 긴장하셔야 할걸요. 긴장이라니? 사업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보니 형님네는 하는 사업마다 말아먹었는데 지금 이 회사도 얼마나 오래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저는 이제 막 시작했는데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아, 그래? 동서는 이날 회사로 찾아와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출장을 갔다가 돌아온 남편에게 들으니 동선에는 좀 위험해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자식이 그렇게 하지 말랬는데 사업을 시작했더라. 안 그래도 동서가 다녀갔었어. 그래? 대체 무슨 생각인 건지. 왜 그러는데? 동선에는 일부러 저희와 같은 아이템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다 보니 거래처가 겹쳐서 들리는 얘기가 많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처음 거래를 시작으로 꾸준히 그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한 회사에 방문해서 저희와 거래를 끊으라는 얘기를 했답니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고 다닌 회사가 한두 곳도 아니다 보니 현재 동서 회사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다고 했어요. 거기다 저희가 거래했다가 안 좋은 사건으로 거래를 끊은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와 계약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럼 자기가 말해봐. 그러다 큰일 날 텐데. 안 그래도 오는 길에 종수한테 얘기했어. 계약 파기하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 자기는 권한이 없다면서. 둘이 같이 사업하면서 중요한 결정은 동서 혼자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사실 사업이라는 게 많이 배워서 아는 것도 많아야 하는 거지만 꼭 좋은 대학 나와야 성공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동서만 봐도 나아갈 수 있었죠. 아무리 동서가 밉고 사이가 안 좋더라도 망할 게 눈에 보이는데 저나 남편이나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사무실까지 찾아가 해당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거래를 끊으라고 했더니 지금 누가 누굴 걱정하는 거예요. 그런 조언 필요 없어요. 그러지 말고 이번엔 우리 말 들어. 뭐래? 제가 왜요? 전문대 나온 형님 말을 왜 들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대학 얘기가 왜 나와? 저보다 많이 배우지도 않았으면서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데요. 지금 사업해서 돈 좀 벌었다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만해. 뭘 그만해요. 저 모르게 어머님한테 가서 얼마나 알랑방구를 꼈는지 사업자금 받아내고 그 돈으로 사업해서 지금 벌어먹고 사는 거면서? 그 돈 다 갚았어. 그건 저야 모르죠. 갚은 걸로 하자고 말 맞췄는지 제가 알게 뭐예요? 동서는 정말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사업으로 저를 이기려고 하는 듯 보였고 거기다 시모한테 돈 받은 사실에 대해서 매우 섭섭해하며 차별받고 있다는 말까지 했는데요. 남편은 결국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가자고 했습니다. 뭐해? 그만 나와. 네, 잘 가세요. 하지만 예상대로 동서의 회사는 얼마 가지 못해 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라는 게
초반에 바로 자리 잡는 건 정말 어려워요. 동서도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밀고 나가서 자리 잡고 하면 되었겠지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게 일을 벌려놓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또한 문제 그 거래처가 거래대금 안 주고 물건만 당겨 쓰는 곳으로 유명해서 결국 동선의 회사만 손해를 크게 보게 되었죠. 대기업 다니면서 돈도 많이 모았을 거라 생각했는데 사업은 모은 돈으로 한 게 아니라 대출받아 한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준비를 제대로 하고 시작했더라면 분명 시댁에서도 도움을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어떤 준비도 없이 무작정 사무실 계약하고 뒤늦게 저희가 하는 거 대충 따라하는 식으로 일을 시작했으니 아무리 부모라도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투자한 돈을 조금이라도 건지려고 빨리 사무실 빼고 물건을 싸게 내놓고 했음에도 갚은 빚이 상당했는데요. 저희와 달리 동선에는 자식까지 키우는 입장이라 상황이 많이 곤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방법은 하나였어요. 살던 집 처분하고 시댁으로 들어가 사는 거였어요. 하지만 서방님은 남편에게 전화해서 급한 불을 꺼야 한다며 대출 이자라도 내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야, 임마. 이번에 이자 해결하면 다음 달에는 어떻게 할 건데? 둘 중 한 명이라도 회사는 다니고 있었어야지. 형도 둘 다 일 그만두고 사업에 뛰어든 거면서 왜 그래? 그래, 우리도 그랬는데 내가 먼저 일 그만두고 한동안 우리 와이프는 직장 생활했어. 그러지 말고 좀 빌려줘. 하지만 남편은 완강했습니다. 서방님이나 동서가 미워서가 아니었어요. 당장 대출 이자 내게 얼마씩 빌려줬다가는 답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죠. 차라리 집 처분해서 빚 갚고 다시 시작할 때까지 시댁에 들어가 사는 게 제일 최선이었습니다. 저희도 초반에 사업에 실패해서 여러 일들을 겪었으나 무리하게 사무실 얻고 처음부터 크게 시작하진 않았습니다. 친정이나 시댁에서 지원받은 돈도 큰 액수도 아니었고요. 동서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 어떻게든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싶었겠지만 이건 답이 없었어요. 결국 시댁에서도 이 사실을 아시고 당장 정리하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동서는 시댁 들어가 살면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못하니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쩌겠어요? 서방님이 버티질 못하니 결국 시댁행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모사랑 듬뿍 받으며 시댁에서 재미나게 살았겠지만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시부모님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같이 살면서 동서는 그동안 겪지 못한 시집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모 성격의 며느리를 부려먹고 그런 분은 못 되십니다. 어머님, 많이 힘드시죠? 힘들어도 어쩔 수 없지 뭐. 동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어요? 말도 마라. 그동안 살림을 어떻게 하고 산 건지 애엄마라는 사람이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내가 처음부터 가르치고 있어. 사람 만들어서 내보내야지. 너는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일에나 신경 써. 그러던 어느 날 동서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것도 우는 목소리로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저예요, 형님. 그래. 그런데 왜 울어? 저 너무 힘들어요. 어머님이 저 너무 힘들게 해요. 설마. 정말이에요. 매일 설거지해서 손에 물집도 잡혔다고요. 시댁에 식기세척기 있는 거 다 알아. 손빨래 하느라 어머님도 안 하시는 손빨래를 자기한테 시켰다고? 암튼 저 너무 힘들어서 빨리 나가서 살고 싶어요. 형님 돈 많이 벌었다면서요. 그러지 말고 저희 집 하나 얻어주시면 안 돼요? 그냥 꽁으로 해달라는 게 아니고 지금 제 남편이 사업 다시 구상 중인데 그거 잘 되면 2배, 아니 3배로 갚을게요. 네? 그래.
열심히 준비해서 다시 사업 해보는 거야. 내가 뭐라고 안 하겠는데 하려면 거기서 해. 네? 사업 자금 얼마라도 모을 때까지 거기서 살라고. 여기서 도와주면 동서는 예전 모습 그대로 나올 게 뻔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요. 동서는 어떻게든 회사를 다시 알아보지만 쉽게 구하지 못했고, 남편 역시 그간 당한 게 많아서인지 동서나 서방님 연락이 오면 다 들어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본인에게는 그래도 친동생인데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말했겠어요? 시모도 그간 동서가 저에게 한 짓을 잘 알고 계셔서인지 시댁에는 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는 하는 사업 잘 되고 있고 그렇다고 돈 좀 번다고 잘난 척하며 살지는 않습니다. 살면서 기부라는 것도 하고 있고 초심 잃지 않도록 직원들 복지에도 많이 신경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바라는 게 있다면 엄마가 되고 싶다는 건데요. 자식은 하늘이 내려주는 거라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고 살다 보면 저희 부부도 언젠가 엄마 아빠가 되는 날이 오겠죠? 꼭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며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